네, 코로나 상황 짚겠습니다. 지난해 말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000명을 넘었었는데요. 최근까지는 800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은 여전히 누적돼 있는 데다가 요양시설, 교정시설, 이런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 발병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꺾었다고 단정하기는 조금 이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까지의 상황을 먼저 좀 짚고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요. 사흘 연속 1,000명 아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점을 지났다, 혹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정부 당국의 발표는 공식적으로 이러했는데 확실히 그렇다고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우선 오늘이 목요일인데요. 수요일, 목요일이 가장 검사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네. 오늘 나오는 숫자는 비교적 신뢰할 만한 그런 숫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연휴가 지난 다음에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검사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단정하기 어렵죠. 그런데 오늘 이 800명대의 숫자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교정시설에서 발병하던 숫자를 만약에 더한다면은 다시 1,000명대죠. 지난주에 수, 목, 금을 보면은 교정시설에서 100여 명대가 나오고 지역 감염이 800명대가 있어서 1,000명대가 있었으니까 실제로 교정시설의 집단 발병 숫자가 지금 줄면서 800명대라는 것은 지난주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교정시설은 특수시설에서 동일 집단으로 있는 쪽에서 그쪽에서 발병했던 숫자가 더해진 거잖아요. 마치 예전에 일본이 그 환자 숫자를 이렇게 카운트를 하는데 배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이 아닌 것처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의 그 국내 발생자는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정시설이 아닌 이런 국내의 일반적인 확산세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지난해 말 12월 진입하면서 400명, 500명대, 1,000명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1,000명대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1,000명대로 내외로 진행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확산세가 꺾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숫자적으로 봐서 다음 주 수요일쯤에는 한 700~800명에서 500~600명대로 떨어진다고 하면은 전반적인 감소세지만 지속적으로 700~800명대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원인이라든지 지역 사회에 숨겨진 감염이 많기 때문에 아직 확산세가 꺾였다고 얘기하기는 좀 단정하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 부분도 이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거리두기 효과가 실제 영향이 있는 것인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여부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거리두기의 효과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에 그다음에 좀 더 강력한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지금 숫자가 1,000에서 800으로 줄어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숫자가 300~400명대에서 1,000명대로는 급격히 올라갔잖아요. 그다음부터는 그 재생산 지수라든지 수학적 계산에 따르면 2,000명, 4,000명도 가능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의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우리가 두 번의 학습을 했었잖아요. 1차와 2차인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3주 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는 걸 봤다고 하면 지금 급격히 떨어진 게 아니라 완만한 곡선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취재기자가 지금 임시선별검사소에 나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시간 단축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만났던 그 어떤 확진자 수가 아마 이 운영 시간 때문에 임시선별에서 나온 확진자 수가 분명히 줄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제 종합적으로 수치를 판단해 보면 그 역시도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착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오늘부터 해서 7일부터 해서 주말까지 이 시간이 좀 줄어드는데요. 그 임시 선별 진료소의 검사 건수가 방문하실 때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았나 보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사 건수가 줄지만 절반 이하로 줄거나 그러진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추워서 안 가시는 거죠. 추워서 안 가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어서 일시적으로
700명, 600명들 줄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 수요일과 목요일 날 나오는 그런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보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이 확산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 달라진 게 있습니다. 정부가 방역 기준 고치겠다라고 얘기해서 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실내 체육 시설 관련해 가지고요. 바뀐 게 있는데 모든 체육 시설에 대해서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을 허용했는데 이 대상이 누구냐면 아동과 청소년 대상으로 그러니까 돌봄, 교습 목적으로 하는 이 운영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과 학생, 청소년을 대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이 논란이 많았고 특히 이제 헬스장이라는 부분에서 불만을 많이 표출했지 않습니까? 예. 이거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지금 예를 들면 태권도장이나 학원이나 발레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9명까지는. 예. 그런데 왜 헬스장이나 아니면 다른 실내 체육 시설을 못하게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다 보니까 검토를 했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청소년들과 아동만 대상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내일부터 물론 시행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헬스장은 아이들 교습용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성인들이 가서 운동하고 트레이닝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상황에서 거기서 빠지게 됩니다. 예. 헬스장이나 아니면 뭐 실내 체육시설 중에 실내 골프 연습장 이런 부분도 빠지게 돼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아마 아동 학생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실내 체육 시설을 한해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됐던 헬스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내 체육 시설, 즉 성인들이 주로 활용하는 실내 체육 시설은 활용이 어렵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방역 당국이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 이게 이제 17일까지 집합 금지 명령이 유지가 되거든요. 17일 이후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다른 집합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17일까지는 지금의 상황으로 계속 갈 것 같고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습 목적으로 하는 실내 체육 시설은 활용이 가능하지만 다른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내 체육 시설, 헬스장을 포함해서 아직까지는 이용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17일 이후에 노래 연습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어느 정도 확산세가 좀 낮아지는 추세이긴 하잖아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혹시나 또 갑자기 확산세가 1,000명을 넘어서는 데가 나오게 되면 이것도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대책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결국에는 이 결정사안이 내려진 것인데 이 결정사안 이후에도 또 다른 논란이 없겠는가 이제 그건 좀 두고 볼 일이긴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이 상황이 있기 전에 일단 촘촘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은 연일이 있어 왔습니다. 최근까지도.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심각해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되돌릴 수가 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또 불거질 것이고 이제 이런 정책 전반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요? 우선 집합 금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원칙이 뭐 예를 들어서 5명이 넘지 않는다든지 10명이 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노래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유흥시설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가 바로 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 일반적으로 수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운동시설 같은 경우도 운동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그것은 비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나왔죠. 그런데 아까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일반 운동시설, 헬스클럽이라고 하는 운동시설하고 태권도 교습소가 있는데 비말이 발생하는 그 정도가 과학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과학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모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형평적으로 다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안에 일정한 인원 숫자를 줄이는데 거기에 어린이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일정한 기준을 둬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경우도 이게 식당에서 몇 8제곱평방미터당 얼마 인원 제한해서 식당을 영업할 수 있다라고 규칙을 정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큰 식당인 경우와 작은 식당인 경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시설 같은 경우는 비말이 발생하고 또 지금 겨울철이라 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운동하는 것도 또 쉬운 일은 아니죠. 따라서 모든 실내 체육시설을 만약 개방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라든지 학생 대상이라는 전제를 빼고 대신에 특정한 시간에는
특정한 인원 이내로만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10분에서 15분 정도 휴식을 하고 환기를 하고 바닥이나 또는 우리 표면에 바이러스가 묻을 수 있는 비말을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두고 즉 휴관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그러한 규칙으로 진행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칙과 근거가 아주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한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면적 단위로 영업을 허용해 준다면 카페 같은 업종에서는 아니 왜 식당은 되고 우리는 안 되냐라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실내 체육 시설만 두고 얘기한다면 똑같이 비말이 튀는 행위가 있는데 헬스장은 안 되고 왜 뭐 발레 운영하시는 곳이나 뭐 태권도장은 되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뭐 돌봄 관련된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니까 좀 다르다라는 게 당국의 설명인 것인데, 제가 여기서 최진봉 교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일단 불만이 생기고 뭐 집단적으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제가 얘기할 때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렇게 허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특정 업종에서 아니 헬스장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냐? 이 논란이 또 불거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평성 논란은 사실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일부에서는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지금 소위 이제 헬스장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주장까지 하시냐면요. 2주간 그냥 3단계 하자. 예, 예. 아예 모두 다 문 닫자. 다 문 닫자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을 뭐 풀어주면 또 다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조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방역 당국에서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경험이 있는 그런 업종들, 이런 업종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영업 제한을 하거나.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한 군데가 발생했다고 모든 군데가 다 그러냐, 그렇게 또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예. 다만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9명 이하로 학생들 교습을 목적으로만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헬스장은 전혀 포함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성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예,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포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풀어졌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것도 문제가 됐었냐면 사실 태권도장이나 학원이나 발레 교습소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 교습이 많습니다. 물론 성인들도 있지만 예. 그 형평성이 또 논란이 됐던 거예요. 왜 여기는 열어주고 우리는 못 열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좋다. 태권도장 학원이나 발레 학원은 아이들을 주로 학습을 하니까 그 대상으로 그러면 형평성 맞춰주겠다. 이렇게 좀 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른이든 아이든 운동을 하다 보면 동일한 형태의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헬스장에서 아이들이 교습받는 건 괜찮고 성인들이 하면 안 된다. 이것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네. 유산소 운동이나 뛰는 운동을 하는 것과 그냥 정말 이렇게 그 기구를 가지고 하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산소량이라든지 아니면 호흡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면적 안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물론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게 그 조치를 취할 때는 일률적으로 하나를 딱 묶어서 이런 업종은 안 돼라고 하면 관리는 편하겠죠. 예. 그러나 실제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촘촘하고 면밀하게 살펴서 면접을 좀 띄고 아니면 어느 정도 방역 대책을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된다. 예. 이게 일률적으로 모든 업종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된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끊임없이 형평성 논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좀 더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서 면적 단위로 하든 예. 시간으로 하든 인원으로 하든 뭐 동시간대 몇 명 이상 안 돼. 면적이 어느 정도면 그 면적에는 어느 정도까지 들어갈 수 있어라고 하는 기준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정 업종이라는 것이 실내 체육 시설이라고 한 군데에 묶어서 그렇지 특정 업종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다 한 대 묶어서 규제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것도 사실 이해를 못할 바가 아니라서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 변이 바이러스 얘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소개를 해드린 대로 3명의 감염자가 더 늘어난 상황이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뭐 전파력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니와 이게 자칫 입국 이후에 검사에서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잠복기 때문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혹시나 지역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까 그런 이제 우려인 것인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세요? 우선 우리나라의 상황 전에 미국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 지역에서 해외 여행력이 없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과거력이 없는 분인데 영국에서 확인된 GR형이 확진된 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확장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에 대해서 그 못 들어오게 하는 걸 좀 연장한다고 발표가 났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최선의 조치를 하는 것에도 환영을 하지만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영국이 지금 브렉시트라고 해서 유럽에서 분리가 됐죠. 예. 그날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영국은 유럽에서 나왔지만 영국과 유럽은 하나고 여전히 항공과 그다음에 그 철로와 그 차가 다니는 선이 있거든요. 예. 연결이 돼 있다는 기사가 같이 나왔습니다. 예, 예. 영국에서 확인된 변종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유럽의 최고의 노력 그 다음 기사가 뭐였냐면 예. 영국은 유럽과 하나다. 예. 즉 실제로 덴마크나 스웨덴, 네덜란드 우리나라 국내선 다니는 정도로 비행기가 많이 다니거든요.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경쟁도 하고 전쟁도 했지만 예. 유로스타라고 해서 연결돼서 기차가 다닙니다. 예, 예. 버스도 다니고 차도 몰고 다니고 예. 그렇다고 하면 영국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차단한다? 그것만 가지고 영국발 변이를 막기는 어렵죠, 사실은. 네. 그걸 속도를 놓치고 그러면서 경각심을 눌리고 해외에서 들어오신 분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 예, 예. 특정한 국가에서 들어오는 비행기를 막는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시티즌, 글로벌화된 사회에서는 100%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우리나라도 현재 확인이 안 될 뿐이지 지역 사회에서 영국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또는 예. 남아공에서 확인된 바이러스, 특히 남아공에서 확인된 바이러스는 지난 9월에 보고가 된 겁니다. 지난 9월에 되고 남아공화국이 케이프타운이 아프리카의 허브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비행기를 다 막지 않았다면 지난 9월부터 예, 예. 그렇다면 국내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현재는 이런 어떤 감염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을 하면서 이게 지켜보는 거지 어떤 특정 국가라든지 특정 지역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혐오하거나 막는 것은 큰 효과는 없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 막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절대 해결되는 그런 원천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 예. PCR 검사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예. 외국인에 대해서만 발표가 났다가 이제 아까 좀 환영할 만한 것이 네. 내국인인 경우에도 예, 예. 하고 만약 없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있으면서 검사해서 음성을 확인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가 그동안 없었다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 알고 더 놀라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 나갈 때는 예.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나갈 때는 검사하고 제출하고 나갔거든요. 예.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부터 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 혐오하거나 멀리하는 것은 그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검사 중에 PCR은 이제 그 우리 코에다 넣어서 하는 긴 그 도구를 통해서 안쪽까지 넣어서 하는 검사인 것인데 여기에 신속 항원 검사는 그 혹시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안 하는 건가요? 신속 항원 검사 방법도 똑같이 코로 넣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해외에서 소개되는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는 피를 떨어뜨리거나 예.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국내에서 우리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가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코로 하는 거는 이 실질적으로 PCR 이 중폭시켜서 보는 검사와 신속 검사보다 다 코에서 채취합니다. 아, 예. 그래서 코에서 채취해서 하는 것은 이제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금방 나오는데요. 이게 예. 이제 우리가 독감 검사하는 거랑 같은 방법으로 점막에 있는 비말을 제출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 환자가 아닌 사람을 환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은 비슷합니다. PCR만. 그렇지만 네네. 환자인데 놓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따라서 실제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검사 건수를 봤을 때 예. 우리가 코로 하고 하루 정도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PCR 검사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예. 실제로 현장에서도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니 예. 특수한 경우 집단으로 빠르게 검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PCR 검사를 하고 있고 예. PCR 검사인 경우에는 환자를 찾아낼 수 있는 게 거의 정확하기 때문에 예. 이 공항 등에 출입하고 또 이런 오랜 기간에 잠복 기간에서도 우리가 잡아낼 가능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는 RT-PCR 검사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부구치소 상황 짚겠습니다. 속보가 들어온 게 있는데 동부구치소에서 한 분이 추가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고요. 이게 지금 상황이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 안에 수용자 중에 가족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크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가 잘못했는가? 정부의 책임이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의 쟁점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쟁점은 과연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국가잖아요. 국가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벌이는 거거든요. 네 분의 제소자가 각각 1,000만 원씩 4천만 원을 손해배상해달라고 소송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을 했고요. 또 하나를 더해 증거보존 신청을 했는데 동부구치소 내 CCTV 영상을 보존해달라는 증거보존 요청까지 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자료를 찾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방역을 했느냐. 또 하나 이제 이게 쟁점이 된 건 이거예요. 국가가 예를 들어서 방역 조치를 했는데 그게 최선이었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될 거거든요. 이게 최선을 다해서 방역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고 더 다른 방법이 있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국가가 이걸 처리하지 않았다고 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 교도소, 구치소 측에서 사실 처음에 첫 확진자가 발생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한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마스크를 거의 대부분 지급을 안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예컨대 하루에 하나씩 보통 또는 뭐 아무리 적게 주더라도 이틀에 하나 정도는 보급을 해야 하는데 보급을 안 하고 최근에 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되다 보면 국가가 또는 그러니까 교정 당국이 제대로 방역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봤다. 그러니 나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하는 배상이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가가 방역 대책, 교정 당국이 방역 대책을 했는데 그게 최선이었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지금 그 고소 고발을 하고 있고 헌법 소원까지 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인들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헌법에 재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지금 영업 정지를 하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영업 정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손해 본 만큼의 보존이 안 됐을 경우에 내 재산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배상해야 된다라고 헌법 소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한 군데 시작이 됐지만 다른 지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법원에 어떤 그 보존해 달라거나 아니면 배상해 달라고 계속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서 이 감염병 방역과 그다음에 방역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아까 현황 브리핑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유병욱 교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클로로퀸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오는 이유는 아마도 시중에 이제 떠돌고 있는 뉴스 중에는 이게 이제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미 경고성 보도로 많이 이루어졌고 중앙임상위도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 권고안을 토대로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짚어주시고 위험하지 않나요? 이걸 만약에 개별적으로 만약에 구입할 수 있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를 과용하게 된다. 이건 굉장히 우려가 많이 드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혈압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은 심장의 근육을 보호하고 그리고 여명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그런 게 임상이 나왔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분들은 혈압약을 드시죠. 근데 혈압이 높은 분들이 먹어야 되는 게 혈압약이지 25살의 건강한 사람이 심장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혈압약을 먹는다? 그거랑 같은 거죠. 즉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말라리아 클로로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전 미국 대통령이죠. 전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 체인저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가짜 뉴스를 생산하면서 여지까지도 계속 혼돈하신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클로로킨은 말라리아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코로나19의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간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났기도 했기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전문 의약품이라서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서를 내줘야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로 여행을 하게 돼서 예방약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받아서 실제로 여행을 안 가고 출장을 안 가고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진들이 그걸 다 선별을 해서 하지만 그래도 또 구해서 드시려고 하는 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그거는 지정된 병원에서 치료제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할 수 없고요.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인데 이거를 우리가 사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요? 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피부과에서도 사용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염증 치료제를 사용하지만 이것도 역시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예. 의사 처방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고 장기간 덱사메타손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쿠싱 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렇게 선풍기처럼 불어오르고 예. 살이 찌고 내분비계가 망가지는 그런 질환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도 아주 짧은 기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예. 저희 그 방금 전에 나갔던 자막이 있는데요. 중앙임상위가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적극 사용 권고라는 자막이 있습니다. 근데 저게 나온 저것만 보면 지금 딱 TV를 켜셨는데 사용을 권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니까 부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것은 실질적으로 입원해서 치료 받으셨던 분 3천여 명에게 지금 렘데시비를 투여를 했더니 실질적으로 처음에 미국에서 나왔던 것만큼 임상적 유효성도 있고 중증 환자에 있어서의 그 입원 기간을 단축시켰으며 위중증 환자에 있어서 아직 치명률을 낮췄다는 보고는 없지만 예. 실질적으로 호흡기 치료 이런 걸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병합 치료를 병의원에서 적극적으로 권한다이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사 먹으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렘데시비르도 덱사메타손도 마찬가지란 말씀이세요. 그것도 전문 약품으로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드리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